이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드론을 빼놓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은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병사가 직접 목숨을 걸고 수행하던 정찰 임무를 대신하고 실시간 영상과 좌표를 지휘체계에 즉각 전달하며 공격과 방어의 속도를 인간의 반응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던 요소가 병력 규모와 화력의 크기였다면 지금은 누가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저렴하게 드론을 운용하느냐가 전장의 주도권을 좌우하고 있다. 드론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급격히 상승한 결정적인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드론은 더 이상 실험적 무기가 아니었다. 값비싼 전투기나 공격 헬기만이 타격수단이던 시대는 끝났고 수백만 원 수준의 소형 드론이 전차와 장갑차, 방공자산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드론은 위험을 줄이고 정보 수집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지휘관의 판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정찰병에서 중대장, 사단 지휘부까지 이어지던 복잡한 보고체계는 드론 영상 한 장으로 단순화되었고 이 변화는 전쟁의 템포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드론 전쟁을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한국은 미사일, 전투기, 방공체계와 같은 전통적 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지만 드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보여준 압도적인 전장 효율은 한국 국방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드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드론이 단순히 공격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드론은 감시와 정찰, 통신 중계, 전자전, 심리전까지 수행하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탑재한 드론은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 정보는 곧바로 포병과 항공전력, 지상부대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전투는 점점 더 기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드론 한 대가 격추되더라도 전력 손실은 미미하지만 그 드론이 제공한 정보는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드론이 가진 심리적 효과다. 드론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고 소음도 적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병사들은 하늘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가 있다는 압박 속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드론이 투입된 전장에서는 적 병력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은폐와 기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드론은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적의 의지를 짓밟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전은 점점 물량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드론은 격추하기 비교적 쉬운 표적이지만 문제는 숫자다. 전자전 장비나 소총 사격으로 한두 대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접근할 경우 모든 표적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방어 측은 값비싼 미사일과 방공자산을 소모해야 하고 공격 측은 저렴한 드론을 계속 투입할 수 있다. 이 극단적인 비용 비대칭 구조가 드론 전쟁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로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드론은 병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드론은 사람을 대신해 위험 지역에 투입될 수 있고 숙련된 병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결국 미래전쟁에서 보병 한 명은 곧 드론 오퍼레이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한국은 이 드론 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체 기술로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갈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왜 드론 분야에서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미국 방산업계 인사들까지 직접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드론 전력이 세계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단순한 개념 발표나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실제 작동하는 실물 장비, 그리고 기존 상식을 뒤집는 운용 개념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성능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사례는 한국 드론 기술이 더 이상 지역적 수준에 머물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개념이 바로 드론을 잡는 드론, 즉 요격 드론의 등장이다. 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위협이 커질수록 방어 측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드론을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전자전 장비로 통신을 교란하거나 GPS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은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이지만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물리적으로 격추하는 방식 역시 비용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요격 수단을 사용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제시한 해법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한국에서 개발된 요격 드론은 적 드론을 향해 직접 돌진해 충돌로 격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드론은 표적을 포착하면 인공지능 기반 자율추적으로 끝까지 추격하며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접근해 적 드론을 공중에서 제거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미사일이나 고가의 요격 장비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요격 수단 자체가 드론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방어 측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요격 수단을 운용할 수 있고 공격 측의 물량 공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공항, 발전소, 군사기지와 같은 핵심 시설 방어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고정 목표물은 드론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요격 드론을 상시대기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망을 구성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드론이 접근하는 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다수의 드론이 동시에 침입하더라도 요격 드론을 연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방공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적어도 소형 표적 방어 문제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직접 확인한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강한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개념,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실물 장비는 이론적 논쟁을 단번에 끝내버렸다. 한국 드론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체계적 접근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술 협력과 해외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였다. 하지만 요격 드론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드론 생태계는 이미 공격, 정찰, 중계,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 개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특정 임무에만 특화된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합해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구성을 목표로 한다. 하나의 드론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여러 종류의 드론이 역할을 분담하며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술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 드론은 더 이상 공격을 개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의 의지를 붕괴시키는 존재가 되고 있다. 끊임없이 상공을 감시하고 언제든 타격이 가능하다는 압박은 적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 동시에 아군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전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드론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이며 단기간에 세계적 관심을 끌어낸 핵심 배경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공격형 드론과 군집 운용 개념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왜 미래전에서 드론 수량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드론 전쟁의 본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공격형 드론과 군집 운용 개념에서 나타난다. 과거의 드론이 정찰과 감시에 머물렀다면 이제 드론은 전장을 직접 파괴하는 주력 수단으로 진화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결론은 분명하다. 소수의 드론으로는 전장을 바꿀 수 없지만 대규모 군집 드론은 기존 방어 개념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전쟁의 계산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군집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성능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이다. 한 대 한 대의 드론은 격추하기 쉽다. 그러나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시에 접근할 경우 방어 측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모든 드론을 요격하기에는 방공자산과 탄약이 부족하고 일부라도 통과시키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 구조에서 공격 측이 노리는 것은 전부 격파가 아니라 단 한 대의 성공이다. 소형 드론 한 대가 목표물 상부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 그 자체로 작전은 성공이 된다. 한국군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드론봇 전투단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은 다수의 소형 드론에 고폭 성능을 가진 탄두를 탑재해 동시에 목표물로 돌진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물량 공세가 아니라 방어체계를 포화 상태로 몰아넣는 전술이다.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더라도 동시에 밀려드는 표적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방어 측은 일부 침투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전장은 공격 측의 의도대로 재편된다. 공격형 드론의 진화는 운용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구조, 이동 중에도 즉각 출격이 가능한 설계, 그리고 짧은 준비 시간은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한다. 조립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드론의 장점은 반감되지만 즉시 투입이 가능한 구조는 전장의 흐름에 맞춰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드론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의 리듬을 조율하는 도구로 만든다.
또 다른 핵심은 다목적 운용 능력이다. 하나의 플랫폼에 정찰, 통신, 중계, 공격 임무를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다면 전력 구성은 훨씬 단순해진다.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띄워 통신망을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집 비행과 협동 공격을 수행하는 개념은 기존 무기 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일부 드론이 격추되더라도 전체 임무는 계속 수행되며 지휘 체계는 실시간으로 남은 전력을 재배치한다. 이 분산 구조는 군집 드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성의 근원이다. 여기에 소형 FPV 형태의 공격 드론이 결합되면 위협은 더욱 커진다. 이 드론들은 건물 내부, 창문, 좁은 틈새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기존 무기 체계로는 대응하기 극히 어렵다. 조종 난이도가 낮아 숙련도가 높지 않은 병사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술적 의미가 크다. 이는 곧 드론이 특정 전문 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병력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무기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미래전에서 드론 공격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대에서 수백 대 규모의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성능 경쟁이 아니라 생산력과 운용체계의 경쟁이라는 뜻이다. 누가 더 많은 드론을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른다. 이 관점에서 드론은 더 이상 귀중한 자산이 아니다. 드론은 소모품이며 전장에서 쓰고 버리는 탄약에 가깝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방어 측에도 깊은 딜레마를 안겨준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고가의 요격 수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결국 방어 체계 역시 드론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공격과 방어 모드에서 드론 대 드론의 싸움이 전장의 기본 구도가 된다. 한국이 공격형 드론과 군집 운용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군집 드론과 공격형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전략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전투기와 헬기 중심 전술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게 될 것이다. 군집 드론과 공격형 드론의 확산은 기존 전투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공격 헬기와 적어도 항공 전력이다. 과거에는 공격 헬기가 전장 상공을 장악하며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핵심 전력이었지만 드론이 대량 투입되는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상공에 상시 채공하는 드론은 적의 방공 자산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헬기 진입 전에 방어망의 허점을 먼저 노출시킨다. 그 결과 공격 헬기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사례는 이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공격 헬기는 드론이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와 연계된 방공망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특정 기종이나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드론이 전장을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에서 고기동 항공 전력이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헬기가 노출되는 순간 그 위치 정보는 즉시 공유되고 수류탄이나 박격탄을 투하하는 소형 드론의 공격이 뒤따른다. 이는 기존 방공 개념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다. 이 변화는 전투기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인 전투기는 여전히 강력한 화력과 속도를 지니고 있지만 위험구역에 조종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무인 전력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훨씬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드론과 무인기는 격추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적고 작전 실패의 대가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이 점에서 드론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유인 전력의 앞을 여는 선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드론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공망 소모다. 드론은 직접 목표를 파괴하지 않더라도 적의 방공 자산을 작동시키고 탄약을 소모하게 만든다. 방공 레이더를 켜게 만들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하며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방공망의 위치와 반응 패턴이 노출되고 그 정보는 곧바로 후속 타격으로 이어진다. 값싼 드론이 고가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는 지상 전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산악 지형이나 숲, 건물 밀집 지역이 은폐와 방어에 유리했지만 드론이 투입된 이후 이러한 지형은 더 이상 절대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드론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은폐된 목표를 찾아내고 좁은 공간까지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 이는 지상부대의 기동과 방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요한다. 병력의 움직임은 더욱 분산되고 위장과 기만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드론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군집 운용이 본격화될수록
드론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상황에 따라 집단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바꾼다. 일부 드론이 격추되더라도 전체 임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방어 측이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수단을 노출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방어가 곧 취약점 노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비용 구조를 다시 정의한다. 고가의 플랫폼 중심 전력에서 저가의 대량 소모형 전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전쟁의 지속 가능성은 생산력과 산업 기반에 의해 좌우된다. 누가 더 많은 드론을 빠르게 생산하고 손실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 요소가 된다. 이 관점에서 드론은 무기라기보다 산업 역량의 결과물에 가깝다. 결국 드론은 기존의 전투기와 헬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용 방식을 재편한다. 유인 전력은 드론이 만들어낸 정보와 빈틈을 활용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드론은 위험한 영역을 먼저 소모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 새로운 역할 분담은 전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한국이 드론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적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국가 차원의 드론 대량 운용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군이 제시한 드론 병력 운용 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드론이 전장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변화는 전술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국가 차원의 병력 운용 개념과 국방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군이 제시한 방향 역시 명확하다. 병력은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 그 해답이 바로 대량 드론 운용체계다. 드론은 특정 부대 특수장비가 아니라 모든 병사와 모든 부대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표준 전력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드론을 소수의 고급 자산이 아니라 대량 운용 가능한 보편 전력으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있다. 과거에는 드론 한 대를 잃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쓰고 버리는 것이 전제로 깔린다. 드론은 장비가 아니라 탄약이며 소모품이다. 전장에서 아껴 써야 할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하게 투입하고 임무를 마치면 사라지는 도구로 재정이 되고 있다. 이 인식 변화는 드론을 둘러싼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된다. 한국군이 제시한 대규모 드론 운용 비전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신병 교육 과정에 드론 조작 훈련을 포함시키고 예비군까지 드론 운용 인력으로 활용하는 구상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이는 전투병력 한 명이 곧 드론 오퍼레이터 한 명이라는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분대 단위에서 정찰 드론, 공격 드론, 중계 드론을 필수 장비로 운용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의 강점은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다. 드론은 생산과 보급이 비교적 간단하며 운용 숙련도 역시 짧은 훈련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병력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기술로 보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드론은 지형과 환경의 제약을 덜 받는다. 산악과 도시, 해안과 도서 지역까지 동일한 개념으로 투입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과 같은 지형 조건에서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드론이 지휘체계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이 수집한 정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곧바로 작전 결심으로 이어지는 핵심 데이터가 된다. 실시간 영상과 좌표 정보는 지휘관의 판단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고 전장의 흐름을 빠르게 바꾼다. 이 과정에서 드론은 눈과 귀의 역할을 넘어 전투를 촉발하는 트리거로 기능한다. 이러한 대량 드론 운용 개념은 방어 측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수십만 대 규모의 드론이 투입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공 개념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모든 표적을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지속할 수 없다. 결국 방어 역시 드론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드론을 탐지하고 드론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기본이 된다. 이는 전쟁의 양상이 점점 기계 대 기계의 소모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산업 기반에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드론 생태계는 대량 생산과 빠른 개량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기종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과 빠른 공급이며 이 점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은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드론은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얻은 경험을 즉각 반영해 진화하는 체계다. 결국 한국군의 드론 전략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다. 이는 병력 구조, 지휘체계, 산업 기반을 동시에 재편하는 장기적 선택이다. 드론은 병력을 대체하는 존재이자 병력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대량 드론 운용 전략이
어떻게 무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전력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무인 항공 전력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드론 전력의 확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규모 소형 드론과 군집 운용이 전장의 하층을 장악한다면 하늘의 상층 전력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해답이 바로 무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전력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조종사가 없는 전투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과 운용 철학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변화다. 무인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감수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유인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조종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무인 전투기는 손실을 전제로 한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술 선택의 폭을 극적으로 넓힌다. 방공망이 밀집된 고위험 지역에 먼저 투입되어 적의 반응을 유도하고 레이더와 미사일 자산을 소모시키며 유인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무인 전투기의 역할은 희생이 아니라 계산된 소모다. 유무인 복합 전력의 핵심은 협업이다. 무인 전투기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유인 전투기의 확장된 감각이자 분신에 가깝다. 유인 전투기가 전체 전장을 통제하고 무인 전투기는 그 명령을 바탕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 정찰과 표적 탐지, 전자전, 방공망 자극과 교란 같은 임무는 무인 전투기가 담당하고 결정적인 타격은 유인 전투기가 맡는 구조다. 이 분업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격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용 구조 때문이다. 최신 유인 전투기는 획득 비용뿐 아니라 유지비 역시 막대하다. 반면 무인 전투기는 구조를 단순화하고 생존 장비를 줄이며 운용 개념을 달리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력 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다. 무인 전투기가 대량으로 배치될 수 있다면 공군 전력의 밀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술 축적의 속도다. 무인 전투기는 실제 운용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진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임무 수행 체계는 실전 경험을 축적할수록 정교해지고 전술 판단의 자동화 수준은 점점 높아진다. 이는 인간 조종사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영역을 만들어낸다. 반복적인 임무 수행과 즉각적인 피드백은 무인 전투기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학습하는 전력으로 만든다. 이 변화는 공중 전력의 역할을 다시 쓰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전력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와 협업 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드론과 무인 전투기, 유인 전투기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전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개별 플랫폼의 우수성보다 전체 시스템의 유기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소형 드론에서 시작해 군집 운용, 요격 드론, 공격형 드론, 그리고 무인 전투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편적인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장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력 구상이다. 드론을 중심으로 지상과 공중, 공격과 방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결국 미래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이 설계한 기계들이 싸우는 전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 드론과 무인 전투기가 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이 변화에 가장 앞줄에 서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순간 준비된 국가는 선택지를 갖지만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드론 전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